자, 지난 시간에 금융구조의 경제적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줄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금융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봅니다.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그런 문제점에 따라 가지고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 현재 상태를 봤습니다. 현재 상태를 본 것이 이 그림이죠. 자, 어디서 하우링이 들리네요. 자, 어떤 마이크가,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연결이 돼 가지고 내 소리가 지금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마이크를 켠 사람 있으면 좀 꺼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됐나요? 아, 이제 안 듣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우링이 안 나게 그 방향을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우링이 나면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현 상태를 나타낸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이 몇 나라의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의 은행 대출, 비은행 대출, 채권, 주식의 비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하우링이 좀 나네요. 어디서 나지? 자,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주식의 비중, 채권의 비중이 안 높더라. 직접금융이 안 높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아, 안 되겠네. 그러면 자,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다 음속을 해버렸습니다. 자, 내 목소리는 들리죠? 문제없이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크를 한꺼번에 다 음속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하우링이 안 들리네요. 자, 그 데이터나 현실에 봐가지고 우리가 확인되는 팩터들이, 기본적인 사실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주식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외부 자금 조달원이 아니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더라. 그 다음에 시장성 채무 및 지분 정권의 발행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주요 수단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성 채무, 채권마저도 합쳐도 그것이 주요는 아니더라.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많이 돈을 빌리더라. 기업들이. 그다음 간접금융이 직접금융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다. 즉 직접금융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시장성 채무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우리가 직접금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보다는 간접금융이 훨씬 더 많더라.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주로 은행에서 빌리고 미국 기업들마저도 굉장히 시장성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기업들마저도 비은행에서 주로 많이 빌리더라. 금융중개기관, 특히 은행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외부 자금 조달원이다. 시장이 잘 돌아가면 시장에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중간에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큰 기능을 하더라. 왜 그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뒤에 볼 겁니다. 다음으로 금융 시스템은 경제에서 규제를 가장 강하게 받는 부분 중에 하나다. 거죠.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맡기자, 규제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금융에 대해서는 그 규제에 대해서 다 지지를 합니다. 왜냐? 그것도 뭐 같은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이 중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유 때문에 규제를 또 많이 받게 됩니다. 근실한 대기업만이 정권시장에 쉽게 접근해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 왜 그렇게 금융기관, 은행에 대한 의지도가 높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은 근실한 대기업만 가능하더라.
왜 그런지 이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는 가게나 기업의 채무 계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담보대출만 한다라고 이제 기자들이 뭐 기사를 자주 씁니다. 자주 쓰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이 후진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담보대출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왜 담보대출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채무계약은 차입자의 행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매우 복잡한 법률 문서다. 그러니까 채무계약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다. 복잡한데 왜 복잡하게 돼야 되느냐? 왜 차입자의 행동을 제약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이유까지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현상에 대한 이유를 볼 겁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세 가지로 들죠. 거래 비용과 정보 문제. 그러니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그렇죠? 거래 비용은 금융중개기관은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 자체가 사실은 뭐 직접 금융에도 마찬가지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거래 비용을 줄이는 금융기관을 통하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한 금융기관들은 더 낮은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관일수록 더 성장하고 더 시장을 많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즉 금융중개기관은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정됐다. 그럼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모든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마찬가지인데 거래 비용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규모의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키웁니다. 고정비용, 거래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정비용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키우면 줄죠. 평균 고정비용이 주니까. 물론 가변비용은 규모에 따라 가지고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에 관계없지만은 고정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규모의 경제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자꾸 커지고 커진 금융기관일수록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거래비용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돈을 많이 벌더라. 많이 버는 것은 거래 비용이 낮기 때문에 마진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성.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다 못하면 일부 산업 분야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더 특화되면서 결국은 그 산업에 대해서는 거래 비용은 낮아집니다. 다른 법령 모든 걸 하는 데 비해 가지고 그 산업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비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 자체도 거래 비용을 낮추는 그런 방향의 전략인 셈이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 시장의 또 본질적인 문제, 그게 이제 현재 금융 시스템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 배경이 되는 본질적인 또 다른 문제가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죠. 굳이 나누면 이것도 두 종류가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역선택이라는 것은 거래가 일어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죠. 노동시장에도 대표적으로 역선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구인 구직 과정에서 매칭 프로세스에서 역선택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역선택을 그래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겁니다. 라는 것이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성, 노동시장에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구직자 이 사람이 이 소위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회사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잘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하면 얼마나 단점을 잘 찾아내고 장점을 잘 평가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역선택의 문제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역선택의 가장 노동시장에서 큰 것은 이제 급여 레벨이죠. 그 급여 레벨보다 더 높은 품질 사람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소위 레몬 카프라고 있죠.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역선택이 제일 처음에 제기된 겁니다. 제기된 논문이 중고차 시장을 들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역선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중고 시장에 나와 있는 차는 대부분 품질이 나쁜 차죠. 좋은 차는 잘 안 나옵니다. 좋은 차는 팔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몰아보다가 나쁘면 그때는 차를 바꾸고 새 차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차 품질에 비해 가지고 나쁜 차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중고차의 시장에서의 가격은 평균적인 차의 연령대의 아니면 마일리지 가지고 있는 차에 비해 가지고 품질 가격이 더 낮게 책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는 차는 중고차 시장에 안 나오죠. 평균보다 더 좋은 차는 점점점 안 나오고, 뭐 굳이 한다 그러면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일어난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안 하는 경우죠. 처음에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경우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혼용을 많이 쓰는데, 불법은 그거는 범죄에 일다른 일입니다. 불법의 범주는 아닌데 범죄까지는 안 가지만 소위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약속을 깨는 거, 그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라는 거죠. 리갈 해저다 그러면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불법이 아니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그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약속대로 돈을 제대로 안 갚았다든지, 약속대로 돈을 사용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을 도덕적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리 문제, Principal Agency Problem 또는 Agency Theory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어떻게 경제 행위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을 대리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게 이제 주 포인트입니다. 자, 더 상세하게 보죠. 자, 이미 이야기했지만 아까 그 역선택이란 어떤 것이냐? 역선택을 제일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레몬 프라블럼이라고 하죠. 레몬이 오렌지 레몬이 아니고 차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왜 레몬을 들었냐 그러면, 레몬은 껍데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까지 않는 한에는 내용을 썩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귤이나 오렌지는 그래도 껍데기가 말랑말랑해 가지고 안이 썩으면 금방 껍데기도 썩는 게 보입니다. 근데 레몬은 어지간히 안 썩으면 안이 썩어도 껍데기까지 안 썩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레몬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매자가 품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껏해야 평균적인 품질을 반영한 가격만을 지불할 겁니다. 내용을 잘 모를 때는. 그럼 평균적인 품질로 생각해 가지고 그 가격을 지불하죠. 그런데 판매자는 품질이 우수한 물건을 평균적인 가격에 팔길 원치 않겠죠. 판매자가 품질을 안다 그러면 품질 좋은 거는 평균적인 가격에 안 팔 겁니다. 평균적인 품질 또는 그 이하의 물건만을 평균적인 가격에 팔라고 그러겠죠. 즉 품질이 열등한 물건만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열등한 물건만 시장에 나오죠.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판매자는 물건의 정보를 알고 있고 품질을 알고 있고 구매자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평균적인 가격이다. 그러면 평균적인 품질 이하의 물건만이 나오죠. 그 이상의 물건은 손해보고 파는 셈이니까 안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니까 물건이 다 안 좋더라. 그러면 구매자는 아예 이들 물건을 사려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역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 품질은 안 나오고 나쁜 품질만 나온다. 그러니까 아예 시장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옛날에 뭐 이 속된 이야기지만 중고차 시장은 완전히 사기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면 거의 다 사기당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불신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 깨기 위해 가지고 뭔가 보정을 같이 집어넣어 팝니다. 뭐 품질이 나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동안 타는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보정을 해준다, 고쳐준다라는 보정까지 낀다 그러면 그때는 그 문제가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역선택이 있는 경우에 역선택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죠. 자, 재밌게 와서 손을 흔드는 학생이 있네. 같은 방에 있나? 임채원, 김수정. 자,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수업 중입니다. 수업하는 친구한테 방해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아주 이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경우도 생기는데, 뭐, 저번 수업 시간에도 수업하는데 어떤 이제 어머님이 한번 들어오셨다가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카메라를 확 낮추던데, 예. 뭐, 이게 이제 이번 학기에 아마, 뭐, 이런 이제 기억이 남겠죠.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 겁니다. 이제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 2학기 때는 정상화가 되겠죠. 하나의, 즐겁지는 않지만 하나의 추억으로 우리가 간직합시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레몬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레몬 문제는 사실 2와 부분적으로 사실 1을 설명한다. 자, 사실은 이제 사실 1은 자, 사실 1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한꺼번에 놓고 봐야 되는데 사실 1이 뭔가 하면 다시 봅니다. 주식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외부 자금 조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하더라.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은 직접 금융시장이죠. 그러면 그 시장은 사실은 레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고차 시장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꺼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겁이 나서. 그래서 내 돈, 아까운 내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보다는 믿을 만한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벤처기업은 소위 코스닥 상장에 목숨을 겁니다. 상장만 하면 대박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상장한다는 것은 소위 이 시장에 가는 거죠. 상장을 하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레몬입니다. 레몬이죠. 레몬이니까 상장을 하면 대박인 겁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진짜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라 그러면 상장을 안 할 겁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내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내가 그 이익을 얻지. 왜? 남들한테 아무도 못 오는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들이 투자하게 해가지고 그 이익을 벌게 하겠습니까? 즉 기본적으로 시장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레몬 프로그램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시장성 상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뭐 품질 관리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품질 평가원에서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불량품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레몬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 제품은 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조사해 보면 되는데 이제 중고차 같이 품질이 다 다양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가지고 왜 그 지분을 줄 것이냐? 지분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돈보다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라면 상장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도 보면 상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기업 그룹에도 상장하는 회사들이 꽤 있죠. 뭐 지금 또 여전히 문제가 되겠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 문제가 큰 문제죠. 뭐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상장돼 있지만 합쳐가지고 제일모직하고 합쳐가지고 상장이 돼 있지만 그게 뭐 거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시비 발행 자체가 삼성에 대한 비난의 원직입니다. 시작점이고. 그러니까 그 많은 수익을 그 비상장 회사를 통해 가지고 나게 만들고 그래야지 그 수익이 소위 지배지주가 그냥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몬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번에 주식 투자를 했지만 코스닥에 상장에 목숨 걸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능한 한 투자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대부분 레몬이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레몬. 코스닥 시장에서 레몬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레몬을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죠. 강화되어 있는 것이 외관법인의 뭐 저기 감사가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훨씬 더 규정이 엄격합니다. 엄격하다는 것은 상장 규정이 엄격하다는 것은 점점 레몬을 많이 추려내기 위한 그런 규정이죠. 그리고 그 규정을 완화시킨 곳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당연히 레몬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년 실적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몬임이 드러남으로써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몬 문제가 결국은 주식시장이 메인 자금 조달원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겠죠. 채권도. 이게 채권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도 만약에 진짜 돈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내 돈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챙겨주고 싶은 옆에 있는 사람들 돈 가지고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면 위험이 있다 그러면 내 돈보다는 그냥 공채, 공공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레몬 프로블럼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레몬 문제. 이러한 레몬 문제가 아까 말한 이 사실1이라는 것이 주식이 지배적인 수단이 아니다. 아니면 채권이 또 지배적인 수단, 주식 채권 합쳐도 지배적인 조달 수단이 아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는 방법은 민간의 정보 생산 및 판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레몬임이 밝혀진 그러니까 안이 썩었다는 것을 안 상태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라는 거죠. 껍데기만 보면 모르면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생산 및 판매. 뭐 강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서 알아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하는 것이 소위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그 신용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면 신용평가 기관은 이 레몬임을 판단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걸 판단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능력은 뛰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생산한다. 정보라는 것은 신용 등급이겠죠. 그런 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게 역선택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정보의 확대를 위한 정부 규제가 있습니다. 정보의 확대를 위한 정부 규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상장 기준으로서 회계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 공개하는 겁니다. 상장을 하기 위해서 외관법인의 외부 감사법인의 소위 회계장부 5년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정보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정보에 대해 가지고 공개를 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역선택을 자동적으로 레몬을 가리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5번. 사실 5번은 금융 시스템은 경제에서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이런 것도 규제죠, 그죠?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본질적으로 레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규제는 당연히 타당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중개기관을 이용하는 것. 금융중개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역선택 문제를 줄인다라는 건데 금융중개기관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그걸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죠.
그래서 금융징계기관이 유용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이 가고 그 다음에 기업은 그쪽으로 돈을 빌린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간접금융이 직접금융보다 훨씬 더 많더라라는 세 번째 사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은행이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제공하는 수단이더라, 기관이더라 라는 사실. 그 다음에 대기업 정도만이 직접금융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금융징계기관의 유용성, 그리고 역선택 문제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담보와 순자산입니다. 담보와 순자산이죠. 담보, 순자산.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에 대해서 담보가 끼어져 있다. 그렇다 그러면 채권에 대해 가지고 누가 채권을 발행하든지 아주 쉽게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는 여전히 은행 보증체가 있습니다. 은행 보증체.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 그냥 기업 자체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있고 플러스 거기다가 어떤 은행이 보증을 하는 보증까지 끼운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증기관, 기업이 있고 보증기관이 있다. 그러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 신용등급으로 갑니다. 보증기관이 여러 개 있다.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보증기관 신용으로 신용이 평가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 망해도 하나만, 제일 근실한 한 은행만 안 망하면 결국은 그 돈은 안 떼입니다. 그 보증기관들이 다 보증을 해주니까. 그 이야기는 기업은 망해도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담보가 있고 보증이 있는 겁니다. 담보란 것이 보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이라는 것은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순자산, 뭐 BPR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자산이, 그러니까 부채보다 자산이 많냐라는 거죠. 자산이 많은 경우에 그 기업은 투자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역선택 문제 해결 수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가계나 기업 채무 계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인 이유가 이런 역선택 문제를 막기 위해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담보가 있으면 이제 자유롭게 뭐 채권이 발행되고 은행이 돈을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순자산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회의장부를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은 경우에 이제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아니면 개인들이 뭐 믿고 투자를 한다든지 채권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선택 문제 해결 수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보 비대칭 문제가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들을 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위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험이라기보다는 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통상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덕적 위험 또는 도덕적 해이. 이 책은 도덕적 위험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채무계약과 지분계약 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역선택과의 차이는, 도덕적 해이가 역선택과 다른 점은 역선택은 계약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하고 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계약하고 난 뒤에 계약과 달리 소위 계약과 달리 그 계약을 위배했다. 아니면 뭐 명시적으로 계약은 안 됐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통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신의를 안 지켰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분계약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Principal Agent Problem. 아까 이야기했죠.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주인은 정보가 부족하고 대리인은 보다 정보가 많다. 이런 경우에 대리인이 주인을 악용할 수 있다. 뭐 악용이라는 용어는 좀 그런데 뭐 시스템 자체의 뭐 결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흔히 고용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 창업주가 아니면 창업주 가족이 운영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뭐 창업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문가기 때문에 창업을 했는 거고 성공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주가 운영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건 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봐도 창업 쪽의 성과는 더 높은 걸로 나오고, 그건 당연히 그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 기업만 데이터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업주가 죽고 나서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영이 문제인데, 그 다음을 이제 가족 경영으로 가족이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동원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금융에서 아까 이야기를 영미식과 그 다음에 그 대륙식이라고 하면 유럽 대륙과 뭐 일본 뭐 그런 경우입니다. 대륙식에는 가족 경영이 많습니다. 특히 독일에는 대를 이어가지고 5대, 10대에 걸쳐가지고 뭐 10대는 좀 심하지만 산업 역사 그래가 5대에 걸쳐가지고 가족이 계속 기업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독일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가 지역에서 지역회사고 그 지역의 가족, 그 다음에 지역 내 이사들이 계속 그 지역 차원에서 회사가 운영되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독일은 그래서 좀 독특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결론으로 봐서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경영이 나쁘다는 독일 데이터를 가지고 가족 경영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회사가 뭐 기술력으로의 회사가 아니라 회사로서의 회사가 제일 많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미국이죠. 미국을 보면 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초기의 창업주 이후에는 많은 경우 가족보다는 전문 경영인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재벌이라고 그랬지만 뭐 그 창업주의 가족들은 그냥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죠. 굳이 회사에 능력도 없는데 경영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경영인을 드립니다. 그 전문 경영인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대리인인데, 자,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대리인이 실제 성실하게 경영을 잘 못하더라. 전문 경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은 뛰어납니다. 내용은 훨씬 잘 알고, 뭐, 속속적인 산업의 내용, 기업의 내용, 뭐, 플러스, 뭐, 이론적인 내용까지도 다 잘 알죠. 잘하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면, 개인의 이익,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많이 움직이더라. 전문 경영이니까 보다 다 잘 알고 있죠. 잘하는데 대신에 주주 아니면 기업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잘 모르니까. 실제 경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이런 경우에 경영자가 소위 대리인이 기업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전문 경영을 하면서 많은 뭐 급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는 거죠.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인지상정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자기 이익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많이 하죠. 불법은 아닌 한에는.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있는 이런 정보 비리적인 문제, 도덕적 해의 문제죠. 주인 대리 문제. 자, 그럼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전문 경영의 문제. 첫 번째는 당연히 뭐 감시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도 이사회. 이사회라는 것이 기업에 있는 이사회라는 것은 이것을 그러니까 CEO를 감시하는 것이 이사회의 제일 큰 기능입니다. 여전히 수업 분위기가 좀 혼란한 학생이 있네요. 새 학생이 같이 있는데 모르겠네. 봅시다. 개인이 그러니까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누구 어떤 친구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됐는지 나중에 내한테 연락을 해줘요. 자, 감시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사회를 통해서 감시하는데, 그러나 뭐 그 이사회라는 것이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그 감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숨기려 그러면 그걸 다 찾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 다음 무임승차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도 1번의 이유입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을 통해 가지고 주식회사가 가장 지배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소위 자금 조달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는 회사는 아주 소수라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주식회사 만드는 건 쉽습니다. 쉬운데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것은 100에 하나, 한 500에 하나도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소수가 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정보의 확대를 통한 정부 규제. 이것도 주인 대리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보 확대를 통한 정부 규제는 매년 소위 회계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큰 회사는 매년 아니라 매 분기 공개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회사 상태를 정확하게 밝혀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뭔가 부정이 있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이제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인 대리 문제를 막는 방법. 그 다음에 금융중개. 그렇기 때문에 금융중개, 세 번째가 그러니까 간접금융이 많다라는 거죠. 간접금융을 많이 이용한다. 간접금융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은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업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감시에 소위 말해서 전문성이 있는 거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리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많다. 채무 계약이 뭐 많다. 그러니까 직접 금융보다는 간접 금융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주인 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도덕적 위험은 어떻게 채무시장의 금융 구조에 영향을 주는가? 차입자는 대부자가 원하는 것보다는 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보다는, 돈을 빌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더라도, 기업가라는 게 그렇죠. 위험을 감수해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험 성향이 좀 높죠. 거기에 비해서 금융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위험을 안 지려고 그러죠. 위험을 낮추는 게 제일 금융의 최방향입니다. 즉 차입자는 대부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항상 있는 거죠. 그 결과 차입자의 대출금 상환 가능성이 떨어진 겁니다. 위험이 실현화돼 버리면 그거는 돈을 떼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위협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금융보다는 간접 금융을 더 선택하게 된다라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채무계약에서 위험한 선택한다. 자, 이 위험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이제 도덕적 해이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문제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계약할 때는 사실은 이런 사업에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 돈을 빌려갔죠.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업에 투자를 했다. 라면 그건 사실은 어떻게 봐서 뭐랄까 불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계약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업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뜻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가로서는 당연히 가져야 될 좋은 성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척 정신이기도 하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안 좋아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에 대해 가지고 약정을 합니다. 이 돈은 이 목적에만 쓰게 된다. 하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뒤에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안 지키고 더 위험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위험한 사업에 대한 투자하려는 이런 성향, 이런 도덕 재해를 어떻게 맞을 것이냐. 즉 채무계약에서 도덕적 위험의 해결 수단으로는 그걸 막기 위해서 흔히 하는 것이 순자산과 담보다.
그래서 담보가 있다 그러면 돈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약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담보가 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잘못 써가지고 부도가 나더라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그 담보를 현금화해 가지고 그 돈을 그냥 청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덕적 위험, 더 위험한 선택을 막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이 이런 담보 또는 순자산으로 봐가지고 그 기업이 순자산을 유지하고 있는지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은지 그걸 계속 유지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 해결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담보가 있다 그러면 덜 위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돈을 떼이는 거에 관계없는데 내 재산까지 다 날아간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덜 위험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제한적 약관의 감시와 집행. 어떤 채무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채권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한적 약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런 목적으로만 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서는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약관과 감시의 집행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못한 행동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쓰면 안 된다 아니면 바람직한 행동을 권장한다 이 목적에 대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담보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매달 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걸 통해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이제 막으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중개 또한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도 이 도덕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즉 금융기관을 통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감시에서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기업의 내용에 대한 감시, 그 다음에 그 산업의 변화 그런 것까지 다 금융기관에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감시를 더 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뭐 제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금융기관이 많은 대출을 담당하고 있더라. 여전히 시장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많이 빌리더라. 하는 거죠. 기업이 선호해서 그런 거 아니라 개인들이 자금 있는 사람이 저런 위험 때문에 기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안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더라. 자, 이상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금융시장에서의 본질적인 문제, 세 가지 문제. 거래비용 문제, 그 다음에 정보비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비용 문제에 대한 이 문제와 해결 수단 지금 쭉 이야기했죠.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정보 비리지성 문제와 해결 수단. 문제는 세 가지였죠. 두 가지죠, 사실은.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이 두 개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이죠. 도덕적 위험인데 도덕적 위험에는 지분계약의 도덕적 위험, 주인 대리인 문제가 사실은 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따로 분리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각각 나온 해결 수단이 뭐 역선택은 정보 생산, 그러니까 레몬에 대한 정보를 만들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규제를 만든다. 그 다음에 안 되면 금융기관한테 전담을 시킨다. 그죠? 금융기관은 이 부분을 훨씬 더 잘하는 거죠. 또한 담보나 순자산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역선택을 막는 수단이죠. 그래서 설명되는 사실은 아까 말한 8가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8가지를 여기 적어놨고, 번호를 여기다 각각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것도 정보 생산입니다. 정보 생산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정보 확대를 위한 정보 규제, 이것도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규제죠. 그 다음에 금융중개, 금융기관이 훨씬 더 대리인을 더 감시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계약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명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리 문제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들, 수단입니다.
그다음 채무계약의 도덕적 위험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위 담보 설정을 합니다. 아니면 순자산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해서 약관과 감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전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금융중개기관이 이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수단, 공통적인 해결수단은 금융중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이 설 자리가 있는 겁니다. 금융에서 왜 그냥 놔두면 시장에서 잘 해결될 것인데 주식이나 채권시장에서 해결하지 왜 금융중개기관이 중간에 양쪽에서 돈을 받으면서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기능을 한다는 것은 역선택도 더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분객, 주인 대리인 문제도 줄일 수 있는, 잘 감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위험 자체도, 일반적인 도덕적 위험 자체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융의 하나의 큰 흐름은 정권화입니다. 금융의 하나의 큰 흐름은 정권화라는 거죠. 정권화라는 것은 소위 금융이 기관보다는 정권이 더 많아진다. 기관의 역할은 줄어들고 정권의 역할은 커진다. 정권이라는 것은 소위 시큐리티, 스탁 앤 반드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 금융이 훨씬 더 비중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옛날에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없었습니다. 금융기관만 있었죠. 금융기관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니까 채권시장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수를 봤어도 기관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채권이고 그 다음에 주식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주식은 뒤에 나타난 거죠. 나타났다는 것은 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더 비중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비중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커졌지만 앞에서 뭐 같이 아직도 지배적으로 커지진 않죠. 절대적인 다수는 아니지만 옛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03년 4년만 하더라도 거의 금융기관이 고사하고 나중에 다 정권화되지 않느냐라는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사양산업이다라고까지 봤습니다. 금융기관은 사양산업이고 주식시장, 채권시장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바뀐 것이 기점이 언제냐 그러면 2007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결과, 미국 금융위기,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세계적 금융위기 결과 소위 시장성 기관이라고 하면 정권과 주식을 주로 다루는 기관인 투자은행, 4대 투자은행이 다 망해버렸죠. 기술적으로 망했지만 뭐 구제금융으로 일부는 살렸지만 어쨌든 다 망한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 망했는데 몇 개는 기술적으로 살렸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시장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크다가 터져버린 거죠. 터져버렸는데 이 터졌다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킨 거죠. 일으킴으로써 이게 아니구나. 시장이 맡길 게 다가 아니다. 다시 지금은 시장성 상품은 확 줄었고 정권은 확 줄었고 기관을 통한 거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권 관련 기관들만 득세를 하게 되고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은행만 은행 취급하고 전통적인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중이 줄었죠. 약세가 됐고 거의 저거 멸종하는 공룡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된 것이 그 투자은행을 다 은행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망했기 때문에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은행들이 그 투자은행을 인수해가지고 투자은행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통한 것이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추세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권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금융기관이 중요하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 질문. 자,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 거래 비용과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 즉 체제 전환국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점이죠. 자, 이제 이런 용어가 처음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체제 전환국. 체제 전환국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이 뭐 분해되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련이 분해되면서 그 소련의 위성국이 소련으로 되어 있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로 독립돼 있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소위 시장 경제로 체제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체제 전환국이라고 합니다. 뭐 제일 큰 나라는 뭐 체코, 폴란드 뭐 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 숫자가 아마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개 정도 될 겁니다. 조그만 나라까지 합쳐가지고 분쟁도 많았었죠. 그런 나라. 그러니까 아직 선진국이 못 된 나라죠. 체제 전환국이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란 게 있죠. 자, 이 용어는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후진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용어를 좀 썼는데 후진국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은 developed country, 개발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고 영어로, 후진국은 underdeveloped country, 개발 안 된 나라, 그걸 우리말로 이제 후진국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두 나라를 나누어서 세계적인 나라를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underdeveloped 또는 후진국이라고 보니까 용어가 좀 듣기가 안 좋죠. 듣기가 안 좋았어. 정치적으로 우리가 듣기 좋은 용어로 바꾼 용어 자체가 개발도상국입니다. underdeveloped 대신에 developing country로 영어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죠. developed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용어도 우리말 용어도 후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사람은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고 그 다음에 후진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는 후진국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그걸 대체한 것이 개발도상국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뭐 좀 그렇게 용어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뭐 그냥 양쪽으로 체제를 나눈 거죠. 체제를 나눈 건데 뭐 그 중에서 이것도 체제 전환국도 사실은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옛날식 용어는 후진국이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거의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들인데 가깝게 바뀔 수 있는 나라인데 정치적인 체제 때문에 지금 후진국인 나라고 빠른 속도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동구에 있는 나라들은. 자,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선진국들하고 룰은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현상도 다르죠. 제일 큰 차이가 금융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선진국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런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도적 환경에 의한 억압적 금융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식의 시장성 금융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 뭐 도덕적 해인이 뭐가 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당금융에서는 뭐 그냥 재료의 지배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거기서 뭐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이게 낫고 효율적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금융업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융업학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한 4개 정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 확립이 안 돼 있다. 재산권이 확립이 안 돼 있다.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국가가 나서 가지고 아니면 뭐 권력기관이 아니면 권력기관의 비호를 얻은 뭐 일부 개인이 나서 가지고 재산을 뺏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든 국가가 아니든 누구든지 재산권이 불안한 경우,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들이 언제든지 내 재산을 뺏어간다. 그리고 그게 공권력으로 그걸 못 막는다. 그러면 그것도 열악한 재산권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대부분 재산권이 굉장히 열악하더라. 재산권이 잘 정리 안 돼 있고 유지가 안 되더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효율적 담보 사용이 불가능하죠. 재산을 담보를 못 대니까 결국은 담보를 통한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실한 법제도. 법제도가 뭐 이연령 비연령 그냥 그때그때마다 뭐 힘 있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고무줄 잣대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대부분 나라 법원이 있어요. 법원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법대로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개도국일수록 법 체계는 더 엄격합니다. 법은 더 복잡하고 엄격하게 해놓고는 사람마다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라는 거죠. 그러면 법 없는 것보다 더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실한 법제도. 그렇게 되면 제한적 약관의 집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약관을 해가지고 어기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 안 해주고 난 몰라라 하더라도 법에 호소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제한적 약관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제한적 약관 자체가 전혀 기능을 못하죠. 그 다음에 느슨한 회계 기준. 회계를 하긴 합니다. 어떤 나라도. 뭐 공산주의 국가들도 회계를 하고 어떤 나라도 다 회계를 하긴 하죠. 그게 얼마나 잘 상세하게 하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느슨한 회계 기준. 아니면 소위 분식 회계라고 이야기하죠. 분식까지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멋대로 적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회사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게 이거죠. 지시금융과 국유은행을 통한 정보의 개입이죠. 이렇게 되면 금융이 기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시킨 대로 누구한테 빌리죠. 누구한테 회수해.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은행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렇게 시키죠. 뭐 소위 관치죠. 관치예요. 관치금융이 판을 친다 그러면 그때는 금융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지시금융. 뭐 국가나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비호를 업은 일부 개인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금융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 지시금융을 하는 경우, 또는 국유은행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 개입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가장 생산적 투자 기계에 자금을 전달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자금은 부족해요. 자금은 부족하다 그러면 더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를 써야지 자금에 대해서 회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성장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일수록 효율적인 데 자본이 안 들어가게 되죠. 그냥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비호를 받는 쪽에 자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본은 멋대로 써버리고 회수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진 데서는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아니라 금융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이 개도국가 체제재정국에서 금융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개도국에서는 지금 이야기했는데 법규, 정부에 의한 직발 제한, 부패 방지 등의 미흡으로 인해 재산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보와 제한적 약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금융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자원을 배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경제가 발전을 안 하는 거죠.
소위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달기 문제는 달걀의 문제인데 금융이 기능을 못하니까 경제도 발전 못하고 경제가 발전 못하니까 금융도 발전 못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국가는 그걸 이제 그 악순환을 벗어나가지고 발전의 트랙으로 갔다고는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상이 8장 금융에 대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풀어야 될 문제, 그러니까 거래 비용과 소위 정보 비용, 정보 문제, 역선택과 도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금융기관,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9장. 자, 그 다음에는 은행과 금융기관 금융, 금융기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론. 8장은 금융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개별 금융기관. 사실은 기관을 보려고 그러면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4개를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다 볼 시간은 없고, 아마 이제 주로 은행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행이 제일 중요한 금융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뭘 해야 되느냐,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은행이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자. 일단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대체로 동일한 원칙이 여타 유형의 금융중개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4기관을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관 경영에 대해서는 은행의 준칙이 비은행, 증권, 보험에도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면 수익을 많이 내느냐 그거는 다 동일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아까 말한 이 4개의 기관이 다 하는 내용 자체가 업종 자체가 조금 차이를 내죠. 은행이 하는 이제 예금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금은행, 그 다음에 비은행은 예금이 아니라 투자자금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 할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정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수수료와 그 다음에 M&A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업종이 다르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관들의 이윤 발생 원칙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최대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존재의 이유죠. 목적이다. 그러면 뭐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죠. 재무제표를 봐가지고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 특징표를 살펴보는데 뭐 자산과 부채 변화를 T 계정으로 적용해가지고 보고, 은행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을 보고, 은행이 신용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 갭 분석과 듀레이션 분석을 적용해서 이자율 위험을 분석해보고, 부의 활동까지도 검토할 겁니다. 자, 이제 어려운 용어들 좀 등장해 또 부의 활동, 갭 분석, 듀레이션 분석,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뭐 이런 용어, 자 이런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런 용어를 잘 알아야 될 겁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보면 이건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이 기업이 뭘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재무제표란 것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봅시다. 재무제표는 소위 T 어카운트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플로고, 대차대조표는 스탁이죠. 스탁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대차대조표를 보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그 스탁이죠.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과 부채. 그래서 부채가 먼저 등장합니다. 부채에는 은행의 부채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항목으로 보면 제일 유명한 것이 예금이죠. 은행의 주 부채는 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은행 자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정반대죠. 사람들의 예금은 내 재산인데 생각하는데, 예금자 입장에서는 나의 자산이고 재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부채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은 사실은 빈문서입니다. 은행한테 받을 수 있는 빈문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금을 부채의 첫 번째 부채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예금은 종류에 따라서 뭐 수표발행 예금, 비거래성 예금, 저축성 예금이죠.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최근 용어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저축성 예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용어가 계속 나라별로 아니면 시대별로 좀 바뀌었지만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은행은 예금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고 했지만 예금보다 더 대출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대출 수요가 더 많다. 그런 경우에는 예금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와서도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은행은 차입금이 있죠.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물론 예대 마진은 있겠죠. 이 차입금리가 대출금리보다는 낮겠죠. 그러니까 빌려 쓰는 겁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신용이 높기 때문에 차입금리는 낮습니다. 낮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대상이 있다 그러면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한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액이 은행의 이윤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가 차입금. 그 다음에 은행 자본은 이제 원래 은행 영업을 할 수 있는 돈이죠. 처음에 뭐 은행도 다 주식회사니까 처음에 주주들이 낸 돈. 그러니까 주인들이 내는 은행 영업하기 위해 낸 돈입니다. 그 자본을 바탕으로 은행의 건물을 사거나 짓기도 하고 여러 집기를 사고 여러 시설을 타고 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컴퓨터를 구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그 일부 가지고 대출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은행 자본입니다. 이게 은행의 부채. 그 다음에 은행의 자산은 뭐 쉽게 통상용어는 재산이죠. 그죠? 재산인데 회계용어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나누면 첫 번째는 지불준비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금자들이 돈 찾아오기를 대비해 가지고 금고에 가지고 있고 은행의 그 시중은행의 금고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돈이고 언제든지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돈이 되겠죠. 지준. 그 다음에 타점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수표,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이 은행에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현금화를 요구하죠. 그러면 그걸 받고 그 은행은 그걸 바탕으로 현금을 줍니다. 주고 대신에 결국은 이제 이 타점권을 발행한 은행에 전달은 하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항상 은행은 타점권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나라에도 뭐 10만원짜리, 뭐 100만원짜리 수표들이 있죠. 은행마다 발행되는 다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이 중에서 다른 은행이 발행한 것, 그걸 타점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행예금, 다른 은행의 한 예금. 은행도 예금을 합니다. 은행도 예금하는 거죠. 제일 흔한 예금은 외화예금입니다. 외화예금을 외국은행에 예금을 하게 하죠. 외화 거래를 하면서 그 외화를 소위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은행, 미국 뉴욕에 있는 뭐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아니면 파운드는 영국에 있는 은행에 아니면 유로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는 은행에 예금을 하죠. 이런 것들도 은행의 당연히 재산이죠. 타행예금.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주로 채권입니다. 채권. 은행이 일부는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금입니다. 현금인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금은 이자가 없죠.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상한 화폐를 위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로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속에 주식이 포함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은행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이지만 이것은 다 채권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은행 자산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대출입니다. 대출.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는 기관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예금뿐만 아니라 예금에다가 그 해가지고 돈을 차입금까지 추가해가지고 돈 만들어서 빌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제일 클 겁니다. 대출이었고. 그게 이제 기타 자산이 있죠. 기타 자산은 이제 실물자산, 은행 건물, 아니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품, 이런 것도 다 자산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의 구성이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티어 카운트를 만들어 보면, 소위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왼쪽 편, 차변이, 이게 소위 자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 우변이 우리가 부채 및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죠. 부채 및 자본. 즉, 자금의 원천입니다. 자금의 원천이고, 오른쪽은. 그 다음에 이 원천을 가지고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느냐. 운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봅시다. 우리나라 아니지만 미국 상업은행 전체의 재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 전체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 이런 용어를 많이 듣는데, 그거는 이제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은행이라고 그러면 상업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상업은행을 이야기하고, 투자은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옛날식의 우리나라 용어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를 투자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혼재하게 쓰고 있죠. 혼재하게 쓰고 있는데, 옛날 개념으로 소위 증권사가 투자은행이다. 즉, 증권 거래를 브로커하고, 그 다음에 펀드를 운영하고, 펀드를 만들고, 펀드를 파는 그런 것이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은행은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라는 것은 소위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게 상업은행이죠. 물론 요즘에는 상업은행이 대출 비중을 보면 기업보다는 개인 비중이 더 많습니다. 가계 비중이 더 많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업의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상업은행. 그리고 더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업은행이 원래는 할인이었습니다. 담보대출. 이 원래 기능이었죠. 그래서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이 상업은행, 이 일반적인 은행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 상업은행 전체의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몽땅 다 합쳤으니까. 자, 보면 자금 원천을 보면 예금이 11%. 그러니까 이 수퍼 발행이라는 것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시 입출금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통장 하나. 그 통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전체에서 11%. 그 다음에 비거래성 예금이라는 것은 저축예금. 그러니까 적금, 정기예금 등등 기한부 있는 언제든지 인출이 안 되죠. 인출하려고 그러면 수수료를 좀 내야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전체에서 한 60% 정도. 60%.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11%는 이 수시 입출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을 통해 가지고는 58%. 그 중에서 소액은 10만 달러, 100만, 1000만, 1억 이하의 소액 계좌는 한 47%, 그 다음에 1억을 초과하는 계좌는 한 10%가 좀 넘는다. 그 계좌. 그 다음에 차입금이 전체에서 한 20%. 예금 가지고 모자라서 차입을 합니다. 더 대출해주기 위해서 차입금이 전체 자금의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은행이 처음에 만들 때, 그 다음에 만들고 난 뒤에 이익이 쌓여가지고 생긴 자기 자본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의 자금의 원천이고, 이 100% 가지고 운영을 보면, 운영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대출이라고 했죠. 대출이 상공업, 부동산, 소비자, 은행 간 기타 대출 다 합쳐가지고 이 합치면 30, 40, 53%, 절반이 좀 넘습니다. 대출이 53%고, 그 다음에 지준으로, 현금으로 한 20%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법적 지준 플러스 뭔가 하면 추가 지준을 해서 현금으로. 그러니까 지불 준비금은 당연히 다 현금 형태죠. 현금으로 한 지불 준비를 위해서 한 2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2차 지준이라고 하는데, 유가증권으로 한 20%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50% 좀 넘는 것을 대출해주고, 한 10% 좀 안 되던 9%가 기차 자산. 은행의 건물이랄까, 전선 장비랄까,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은행들의 현재 자산, 자금 원천과 자금의 운용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을 보면, 대출의 구성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두 번째 부동산 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이게 제일 많죠. 이름하여 상업은행. 상업은행이라고 하면 상공업 대출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대부분 은행은 가장 주는 부동산 대출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동산 대출이 다 가게에 대한 대출은 아닙니다. 일부 상공업 대출도 부동산 대출에 모기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부동산 담보대출로 많이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가 끼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담보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도 많이 되어 있죠. 어쨌든 그래도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옛날보다는 이 상업에 대한 대출이 많이 줄었고 개인 대출이 늘었다라는 것이 현대 은행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개인 대출에 있는 것이 소비자 대출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건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부분에 대한 개인 대출이죠. 그럼 개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출해야 되냐? 제일 많은 것이 소위 자동차 대출, 오토론이죠. 오토론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살 때 제 돈 다 주고 안 사는 사람들의 태반입니다. 보통 일부 다운하고 나머지는 뭐 할부로 사는 거죠. 할부로 사는데 그 이제 팩토링 금융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짓는데 결국은 이게 은행이 사실은 그 새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고 내가 매달 갚는 것은 그 대출에 대해서 은행에 매달 갚는 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금융입니다. 뭐 자동차를 비롯한 고가 내구재 같은 경우는 소비자 금융들이 꽤 이렇게 큽니다. 은행 간 대출, 기타 대출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대체 대조표고 은행의 상태다. 뭐 우리나라도 저기서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은행의 소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차 대조표를 봅시다. 대차 대조표의 변화를 한번 보자. 거죠. 먼저 처음에 현금으로 예금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은행 가서 예금을 했다. 뭐 100달러를 예금했다. 100만 원을 예금했다. 그렇게 되면 그 은행은 내가 거래하는 여기 우리 은행은 당장 부채 부분에 100달러가 들어갑니다. 부채. 내 통장에 100달러가,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더 추가됐으니까 내한테 대한 부채가 100만 원 더 생기는 것이고, 받은 현금 100만 원은 은행에 시제금으로 들어가죠. 아까 지준 및 현금 돼 있죠. 그죠? 지불 준비금 및 현금. 그겁니다. 시제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제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금고 속에 있는 돈입니다. 금고 속에 있는 현금이 100만 원 추가되는 거죠. 내가 100만 원 들고 갔으니까 그 100만 원은 은행 금고 속에 집어넣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시제금입니다. 그게 지준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 있죠. 다른 용어로는 시제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은행은 부채가 100 늘고 자산도 100이 늘게 되죠. 이게 소위 복식부기의 원리죠. 양쪽 액수가 똑같습니다.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양쪽에 동일한 액수만큼의 그 숫자 변화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거래를 다 집어넣어도 양쪽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서 양쪽의 액수는 똑같으면서 양쪽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걸 가지고 지준으로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지준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뭐 100만 원만큼 늘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제금으로 100만 원 넣을 수도 있고 지주금으로 100만 원 넣을 수 있고. 자, 그래서 현금으로 예금한 경우에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긴다. 이 수표 발행 예금은 몽땅 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
수표를 예금으로 받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우리나라 자기압 수표가 있죠. 지금은 10만원짜리가 거의 없어졌지만 뭐 여전히 거래는 됩니다. 어쨌든 수표가 있었다. 그러면 수표를 은행에 맡겼다 그러면 그때도 수십 100만원만큼 100만짜리 수표를 한 장에 은행에 맡겼다. 그러면 은행은 수표를 내가 내 통장에 집어넣으면 그만큼 은행으로서는 예금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내 예금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은행으로 100만원만큼 부채가 늘어나죠. 부채가 늘어나고 그 수표는 자기가 자기 은행에 발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에 발행한 수표라 그러면 타정권으로 100만원만큼이 은행의 자산이 추가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은행에 예금이 드는 경우고, 예금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예금이 드는 경우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지준이 증가하고 예금이 빠져나가면 그 금액만큼 지준이 감소한다. 자, 예금이 되면 예금만큼 지불 준비금으로, 물론 그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죠. 현금 자체가 지불 준비금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이 늘어난 겁니다. 돈 늘어났고,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고, 뭐 앞에 이야기 딱 그대로입니다. 요 바로 앞에 이야기 그러죠. 이것도 동일한 셈이죠. 이 타정권, 물론 타정권은 지준이 안 됩니다. 지준이 안 되고요. 현금이라 그러면 지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준이 늘어난 것이고, 반대로 예금이 인출된다 그러면 예금이 인출된 만큼 자산이 줄죠. 자산이 줄는데 시저금이 줄죠. 시저금이 줄는데 시저금이 줄었다는 것은 지준이 줄은 겁니다. 지불 준비금이 줄은 거죠. 그래서 100만원만큼 내가 예금을 인출해 갔다.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내한테 대한 부채가 100만원 줄었습니다. 100만원 부채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가지고 있던 자산, 그 중에서 지준이, 지불 준비금이 그만큼 100만원 줄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하나의 거래고, 그 다음에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 이윤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윤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윤은, 자,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금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하면 그것이 은행의 부채가 넣습니다. 부채가 넣은 대신에 그만큼 동일하게 지준이 늡니다. 시저금이 늘고 그만큼이 지불 준비금이 늘었다는 거죠. 100만원만큼 내가 예금하면 은행으로 부채는 늘지만 100만원 늘지만 100만원만큼 은행으로서는 지준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준을 100만원 다 은행이 가지고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죠. 법적으로 10%가 지준이다. 지불 준비율이다. 그러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10%의 10만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만원은 근거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만원은 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은행은 그거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럼 돈을 버는 그 90만원은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90만원은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 그래서 이 90만원을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럼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에서 나중에 이자,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자가 바로 은행의 수익의 원천이죠. 물론 이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 이자를 주기 위해서도 이 예금의 일부는 당연히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지준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적자만 나는 겁니다. 이자만 그냥 주고 나는 손해만 보는 거죠. 기업하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이 들어온 예금에서 최소한 줄 이자만큼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은행은 이윤을 창출합니다. 즉 자산 배당인 거죠. 특정 성격의 부채를 매도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자산을 매입한다. 이 부채를 통해 가지고 이 대출이라는 자산을 매입한 겁니다. 대출이라는 자산을 샀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은행은 이윤을 창출하죠.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특징은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대출합니다. 처음 예금 자체가 수십 조금씩 예금이다 라면 그거는 최단계입니다. 언제든지 인출해야 가는 거죠. 다음날 당장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로 돈을 빌리는 거죠. 단기로 돈을 예금을 받는 것은
사실은 정기예금이 아니나 하는 단기로 예금을 받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단기로 돈을 조달해가지고 대출은 장기입니다. 어떤 대출도 기본은 1년입니다. 매 1년이고 보통 문제가 없으면 그 1년씩을 계속 연장을 합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은행이 회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기본적으로 단기에 빌려서 장기에 대출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그럼 여기 따라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고 은행이 부도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소위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장기로 돈을 빌려줬는데 단기로 돈을 빌려온 사람들이 언제든지 돈을 내라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못 내면 그때는 부도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유동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준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제2 지준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것이 이제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가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했죠. 은행 경영의 일반적인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유동성 관리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은행 부도가 나죠. 내 돈 찾아라 하는데 창고에 돈이 없더라. 금고에 돈이 없더라. 그러면 그 은행은 즉시 부도입니다. 은행 다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 관리. 가지고 있는 자산은 다 관리해야 되죠. 예금으로 조달된 돈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뭐 대출도 해주고 채권으로도 가지고 있고 수익성이 높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채까지도 돈을 빌려와서 대출해 주죠. 그럴 때 이 부채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규모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 관리.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갑자기 적자에 빠졌더라도 안 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자는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라는 것이 자본 적정성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이 제일 큰 위험이 신용위험, 이자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이라는 것은 대출한 것이 떼이는 겁니다. 떼이는 경우에 이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위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내가 가지고 있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빌린 돈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자율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이자율 변화에 따른 위험. 이런 위험에도 은행이 안 망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은행 경영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뭐 은행 경영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인트로덕션까지 이야기했고,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계속 볼